안녕하세요. 저는 워킹맘으로 평일에는 눈꽃을 새 없이 바쁘게 지내고 있는 여성이에요. 남편과 학생 때부터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어요. 저밖에 모르고 늘 다정다감한 남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책임감이 강하고 올바른 가정에서 자란 것 같았기에 결혼을 결심했어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한부모 가정에서 자란 저는 남편을 볼 때 제일 중요시 여겼던 게 가정 환경이었거든요. 저처럼 결핍되지 않고 온전한 사랑을 받은 남편이 좋았고, 그래서 결혼을 결심했어요. 이른 나이였지만 시댁에서는 두 팔 벌려 저를 환영해 주었답니다. 그런 부분에 이끌려 남편이 참 좋았는데, 다정하진 않지만 언제나 제 편이 돼줄 것 같은 시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에 더 끌렸어요. 날이 없었는데 이렇게 딸 같은 며느리가 들어오니까 너무 좋다. 우리 앞으로 서로 이해하며 잘 지내보자꾸나. 네, 어머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 역시 너무 감사드려요. 제가 온전히 마음에 드시진 않겠지만 그래도 잘 가르쳐 주시면 배우고 따르도록 할게요. 민수 씨 바르고 멋지게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앞으로 제가 딸처럼 어머님께도 잘할게요. 가르쳐 줄 게 따로 뭐가 있어? 네가 어련히 잘하는 거지. 그리고 처음엔 다 못하면서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않아도 된다. 우리 서로 그냥 맞춰가면서 살자. 못하면 못하는 대로, 잘하면 잘하는 대로 말이야. 너무 부담 갖지 마. 연애 때부터 절 예뻐하셨던 시어머니셨기에 결혼은 문제없이 진행이 되었어요. 엄마가 없는 저를 시어머니는 안타까워하셨고 결혼 준비를 다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했죠. 그렇게 결혼을 하고 저희는 부부가 되었고 정식으로 남편의 집안에 가족이 되었어요. 가족이 많지 않아서 항상 가족의 정이 그리웠는데 당신이랑 결혼한 것 중에 제일 잘한 일이 어머님을 만난 것 같아. 엄마도 예전에 외할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그때 생각이 많이 나시나 봐. 그래서 더 챙겨주시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다행히 엄마가 당신을 마음에 들어 하셔서 너무 다행이지. 당신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우리 이렇게 그냥 행복하게 살자. 당연하지. 친정 엄마처럼 내가 잘 모실 거야. 어머님 같은 분을 만난 건 3대가 덕을 쌓아도 만나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항상 외로웠던 삶이라고 생각했는데 결혼을 하고 난 뒤부턴 많은 생활이 바뀌었고 그 생활이 너무 행복하다고 생각했죠. 그로부터 아무런 문제 없이 8년간의 결혼 생활 후 아이도 낳았고 아빠랑 단둘이 살았던 저였기 때문에 결혼하자마자 복작복작한 시댁이 좋아 자초해서 시댁과 함께 살게 된 나날이었어요. 8년의 결혼 생활 동안 모두 다 좋았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절 따뜻이 여겨주는 시부모님께 감사하며 결혼 생활을 지냈어요. 그리고 시동생이 결혼을 하겠다며 동서를 소개한 뒤 모든 일상은 바뀌게 되었죠. 동서를 첫 소개하는 날, 동서는 미국에서 대학교도 나오고 학력도 스펙도 엄청난 재원이었고 좋은 조건을 갖춘 여자였어요. 동서는 첫 만남부터 본인에 대한 자신감이 엄청난 사람이었고 그 모습을 제가 봐도 참 멋있어 보인다고 생각했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하느라 결혼이 늦어졌다고? 그래도 이게 다 인연이 되려고 지금에서야 너희가 만났나 보구나. 네, 미국에 한 6년 정도 있었고요. 지금은 업계에서 이름만 대면 알만한 광고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대행사라고 아시죠? 에이, 내가 그런 걸 어떻게 아나. 그래도 대단하구나. 타국까지 가서 공부하기가 힘들었을 텐데. 난 그저 우리 아들이랑 행복하게 사는 거 그거 하나면 되었어. 여기에 네 형님 될 사람이랑 아주버님이셔. 형제들끼리니까 앞으로 잘 지내길 바란다.
네, 그럼요. 형님, 말씀 많이 들었어요. 앞으로 저희 잘 지내봐요. 종종 행사 때 많이 마주칠 텐데 잘 지내면 좋잖아요. 그래요. 나도 새 식구가 들어온다니 너무 기쁘고 설렜는데 예슬 씨라면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너무 기쁘네요. 이렇게 동서 사이도 잘 지낼 것 같아 기분이 너무 좋아. 내가 원래 술을 안 먹는데 오늘은 한 잔 마셔야겠다. 너무 기쁘네. 어머님의 그런 시원시원한 모습이 저랑 비슷한 것 같은데요? 어머님, 우리 잘 지내봐요. 제가 정말 잘할게요. 미국에서 공부를 해서 그런지 시원시원한 성격이 마음에 들었죠. 일반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는 저랑은 차원이 다른 느낌이었지만 그래도 식구가 된 만큼 정말 잘 지내고 싶었어요. 그렇게 첫 만남을 가진 후 동서는 제 번호를 시동생에게 물어물어 저에게 전화를 하였어요. 신혼살림을 꾸리는데 가구 좀 같이 보러 가자고 전화를 한 것인데 이번 기회야말로 동서와 친해질 기회라고 생각하니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형님이라고 형님 노릇을 할 것도 아니었으며 그저 좋은 동서지간으로 지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동서를 만나는 그날 제 생각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동서 때문에 상처를 받는 날이 되었습니다. 어머, 형님 오셨어요? 같이 가구 좀 고르면 어떨까 해서 연락드렸어요. 이 가구 어때요? 저희 신혼집이랑 너무 어울릴 것 같지 않나요? 제가 아무래도 심플한 걸 좋아하는데 형님이 옆에서 좀 봐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요. 아, 그래. 나야 좋지. 동서랑 이번 기회에 친해지기도 하고. 그 가구 너무 심플하니 예쁘다. 동서네 신혼집이랑 어울리는데? 아, 친해져요? 우리가? 그냥 뭐 행사 때나 모임 때 가끔 보는 거죠. 딱히 저희가 사회에서 어울릴 군번은 아니잖아요? 순간 제 길을 의심했습니다. 사회에서 어울릴 군번이 아니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정말 의아했거든요. 바보같이 그때는 맞받아칠 말이 생각도 안 나고 당황해서 아무 말도 안 했지만 동선의 가구를 봐주는 내내 머릿속에서 사회에서 어울릴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집에 가기 전 이대로 갈 수 없다고 생각해 동서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어요. 내가 잘못 생각했기를 바라며 물어본 말이었지만 돌아오는 동서의 대답은 또다시 제 길을 의심케 하는 말들 뿐이라 놀랐어요. 동서, 내가 좀 소심해서 그럴 순 있는데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혹시 아까 했던 말이 무슨 뜻이야? 사회에서 어울릴 군번이 아니라는 말. 뭐 동서가 어떤 뜻으로 말했는지 알고 싶어서. 행여나 내가 밖에서 만났다면 동서는 쳐다도 안 본다는 건가? 아, 그 말? 뭐, 말 그대로죠. 제가 그냥 솔직하다고 생각해 주세요. 전 미국에서 오래 살아서 그런지 워낙 솔직 마인드거든요. 그래서 그냥 하고 싶은 말은 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라. 사실 저 같은 고학력 스펙을 가진 사람을 형님이 마주칠 일이 없잖아요? 남편한테 듣기로는 형님은 그냥 물류센터 격리하고 있다고 하던데 제 주변엔 그런 사람은 없어서. 그럼 그 말이 지금 본인은 잘났는데 나는 못났으니 마주칠 일도 없었다. 그러니 친해질 생각도 말아라 라고 한 말이네. 따지고 보면 그렇죠. 뭐 밖에 나와서 하는 말이지만 시댁 가서는 잘 지내는 신용은 할게요. 그런데 막 친한 척은 말아주세요. 동서 이중인격이구나. 그런 성격인지 전혀 몰랐네. 난 또 동서가 가구도 같이 보러 가자고 하길래 동서지간에 우애 좀 다지고 싶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이렇게 나 초장에 누르려고 부른 거구나? 사람이 그러면 못 써, 알아? 사람 위에 사람 없다는 말이야. 네, 뭐, 형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어쩔 수 없죠. 오늘 가구 골라주신 건 고마워요. 근데 역시나 안목이 영 아니네요. 안목마저 좀 좋았다면 형님이랑 사이를 다시 한번 고려해 볼 만했겠지만 오늘 골라주신 거 보고 좀 놀라긴 했어요. 역시나 했고요. 동서 이런 사람인 거 도련님도 알아? 이건 인성 문제 아닌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어? 형님이 좀 고지식한 거죠. 원래 이렇게 전 솔직한 스타일이에요. 아, 이렇게 까놓은 김에 얘기 하나 할게요. 어머님 모시고 계신다고 해서 그 집 재산 다 탐낼 생각은 아니시죠? 형님한텐 너무 가분한 재산이잖아요. 뭐 여기까지 할게요. 전 이만 콜택시를 불러가지고요. 나중에 식장에서 봬요. 뭐 오늘 있었던 일, 뭐 알아서 알아들으셨길 바래요. 그럼 이만. 순간 제가 무슨 말을 들은 건가 했고 너무 급작스레 일어난 일이라 사실 대놓고 더 따지지 못한 것이 후회스러웠어요. 동서는 결혼도 하기 전에 남편네 집 재산 얘기를 들먹이며 저에게 충고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이 집안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 같았고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지만 겨우 중소기업 격리나 하는 저를 그렇게 업신여기고 무시한 거였어요. 그리고 집에 도착한 제 표정을 보고 남편과 시어머니는 무슨 일이 있냐고 하였지만 차마 자존심이 상하고 괜한 분란만 될까 싶어 말을 아꼈고 가뜩이나 어머님이 둘째 며느리 보신다고 저렇게 좋아하시는데 초를 치고 싶진 않았어요. 늘 사랑으로 챙겨주신 시어머니에게 근심을 드리고 싶진 않았고 그저 저 하나만 참으면 된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오늘 네 동서되는 사람이랑 가구 잘 보고 왔니? 어때? 성격도 좋고 너랑 아주 딱이지? 너도 성격이 다른 사람보다 무던하고 좋으니까 아주 잘 지낼 수 있을 거야. 그래도 아들들 있는 거 장가들을 다 보냈다고 생각하니까 후련하다. 그렇게 좋으세요? 어머님이 좋아하시니까 저도 너무 좋아요. 이제 속 후련하시니까 더 편하게 지내세요. 그래야지. 이제 여한이 없다. 너도 동서 생겼으니까 혼자 대소사 짊어지지 말고 동서랑 같이 나눠가며 해라. 힘드니까. 에이, 늘 하던 건데요, 뭐. 어머님이 항상 걱정해 주시고 살펴주시니까 저야말로 든든한 지원군을 얻은 것 같은데요. 이 집을 이끌어갈 사람은 너야 큰 며느리. 그러니까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고 기대고 싶으면 기대도 된단다. 늘 좋으신 분께 저의 고충을 털어놓기란 쉽지 않았고 그냥 그러려니 하기로 마음 먹었어요. 그렇게 시동생은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고 동서가 썩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싹부터 나랑 다른 인간이니 그냥 상종을 말자라고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시댁에 관례적인 행사가 있던 날이었어요. 모든 대소사를 저와 시어머니가 준비했기 때문에 저 역시 따로 동서에게 전화를 해서 오라마라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어차피 절 그렇게 업신여기는데 제 전화를 받고 와서 저를 도와줄 리는 만무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역시나 제 생각이 맞았고 동서는 행사가 거의 시작되기 전 느지막이 시댁에 도착하여 시어머니에겐 착한 척 다정한 척을 하며 저에겐 따로 손톱 발톱을 드러내면서 이중의 얼굴을 보이며 행동하더라고요. 어머, 어머님, 늦어서 죄송해요. 형님도 혼자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제가 워낙 일도 바쁘고 직함도 팀장이다 보니까. 에이, 됐다. 뭐 일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래도 큰애가 혼자 많이 고생했으니까 같이 거들어 주렴. 네, 그래야죠. 어머님은 거실 가셔서 좀 쉬고 계세요. 제가 나머지 형님이 하던 거 이어받아서 할 테니까 걱정 마시고요. 그래도 이렇게 며느리가 둘이나 되니까 그네 혼자 고생 안 해도 돼서 참 좋다. 뭐 상차림이야 너희들이 무조건 준비해라는 아니지만 부엌이 복닥복닥하니 참 보기 좋아. 그네야, 둘째 아무것도 모를 테니까 그릇이며 음식 놓는 거 하나하나 잘 알려줘라. 어머님이 좋아하시니까 저도 좋은걸요? 어머님은 쉬고 계세요. 제가 형님 옆에서 열심히 조수노릇 할 거니까. 그렇게 시어머니를 거실에 내보낸 뒤 동서는 또다시 저에게만 본색을 드러냈어요. 인간이 왜 이럴까 싶고 살다 살다 이런 인간은 또 처음 겪어봤기에 제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는 마음뿐이었죠. 화도 났지만 애써 침착해야 했어요. 나이도 제가 훨씬 많고 이런 인격장애 인간을 취급해봤자 저에게 돌아오는 건 그저 상처라고만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역시 주방이랑 제일 잘 어울리는 게 형님이군요. 설마 제가 형님처럼 이렇게 일찍 와가지고 거들 거라고 생각하신 건 아니죠? 일반 물류센터 다니는 형님은 모르시겠지만 저같이 직위 있는 사람은 항상 바쁘거든요. 이해하시죠? 내가 동서한테 뭘 바라는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나한테 이유를 설명해? 동서한테 바라는 거 없으니까 그렇게 변명 안 해도 되니까 걱정 마. 어차피 동서도 나랑 말 섞고 싶지 않아 하고 나 역시 그런 동서랑 말 섞고 싶지 않으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마음이 좀 편안해지세요? 저에 대한 자격지심 아니고요. 형님 되는 자리가 정말 존경할 만한 인물이었다면 어땠을까? 이렇게 매일 생각했는데 하필 저와 격이 너무 안 맞는 분이라서 저도 당황스럽거든요. 나 역시 마찬가지야. 이중인격 인간이 내 동서 자리로 들어왔다는 게 참 한탄스럽네. 그저 할 말이라곤 본인의 고스펙 내세워서 앞사람 깔아뭉개는 그런 동서랑 내가 무슨 말을 하겠어. 나도 더 이상 말 섞고 싶지 않으니까 그만 얘기하자고. 이젠 좀 솔직해 보세요. 장남이라고 혹시 이 집 재산 꿀꺽하려는 건 아니죠? 저 만만히 봤다간 큰 코 다칩니다. 뭐 눈에 뭐만 보인다더니 겨우 돈 때문에 이러는 거라면 사람 잘못 봤어. 스펙만 좋지 얼마나 없이 자랐길래 돈에 환장을 해? 뭐예요? 속물 아닌 척 하기는. 내가 형님 같은 사람 엄청 많이 봤지. 안 그런 척 하면서 뒤로는 주머니 챙기려고 하는 거. 정신 차려. 나이도 어린 게 벌써부터 돈돈 해대는 꼴이라니. 동서의 이런 속물근성 진짜 대단하다. 말이 다 안 나오네. 제가 이렇게 단칼에 말을 자르자 동서는 아주 어이없어 하였고 그나마 제 묵은 채증이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행사가 끝이 나고 동서네가 돌아간 뒤 마음이 많이 속상해 혼자 부엌에서 술잔을 기울이고 있는데 언제나 다정하고 친정엄마 같은 시어머니께서 무슨 일이냐며 물어오시더라고요. 차마 며느리가 둘이라며 좋아하는 시어머니에게 이런 얘기는 할 수 없었어요. 왜? 무슨 일 있는 거야? 너답지 않게 무슨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해? 나한테 얘기하긴 좀 그런 거니? 말을 해봐. 아니에요. 그냥 오늘따라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서요. 그래도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모습 보니까 저야말로 너무 좋아요. 혹시 네 동서 때문에 그러냐? 걔가 너 속상하게 하든? 뭐 나야 네가 시실콜콜 얘기하지 않으니까 알 수 없지만 혹시라도 불편한 거나 속상한 거 있으면 얘기를 해. 알겠지? 내가 뭐 힘이 돼주지 못할지라도
들어는 줄 테니까. 아니에요. 그냥 이런저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그래도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늘 챙겨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님. 시어머니도 제가 동서 때문에 심란하다는 걸 눈치채셨는지 저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늘 언제나 저의 편에 서서 생각해주는 친정엄마 같은 시어머니가 있어서 기분이 나름 많이 풀렸어요. 엄마가 없는 저에게 시어머니는 그저 친정엄마 그 이상이었거든요. 오히려 걱정을 끼치는 것 같아 더 입이 안 떨어졌고 그냥 나 혼자 삭히자라는 마음으로 미련하게 시간이 흘렀어요. 중간중간 동서와의 사이가 너무 안 좋았지만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다라며 그저 웃으며 지내온 날들이었죠. 그리고 겨울이 다가오고 1년에 한 번 시대의 김장날이 되었는데 늘 하던 일이라 아무렇지 않게 어머님과 장을 보고 김장 준비를 하였어요. 아유, 안 도와줘도 된다니까. 매년 이렇게 김장을 도와주냐, 힘들게. 너도 일하느라 바쁠 텐데. 난 그냥 내가 담근 김치 사람들이 하도 잘 먹어주니까 재밌어서 하는 건데 너 힘드니까 진짜 쉬어도 돼. 그러니까 그냥 노는 날 하루 푹 쉬어. 에이, 저 어머님 도와주는 게 제 낙이라니깐요. 그리고 김장날 수육도 먹고 굴도 먹고 얼마나 좋아요.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니까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힘들면 어머님한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도와주게 해주세요. 너를 어떻게 안 이뻐 하겠냐. 참 요즘 애들 같지 않게 말도 이쁘게 하고 이 늙은 시엠이 말동무도 해주고 고맙다. 어머님은 김장 때마다 한사코 거들지 말라고 하셨지만 저런 게 정이지 싶어 매년 김장을 도와드렸어요. 그리고 김장을 하고 있을 무렵 시동생과 동서가 방문을 해서 김장김치를 가져가려고 큰 통 몇 개를 가져왔어요. 저와 시어머니가 열심히 김장을 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 시동생은 눈치가 보였는지 동서에게 좀 거들어달라며 부탁을 하였지만 동서는 듣는 척도 하지 않았고 시어머니도 애써 굳이 김장을 도와주지 않아도 된다며 그저 쉬라고만 하셨는데 시어머니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작은 애들 왔니? 여기 통 두거라. 김장김치 가져가서 김치냉장고에 두었다가 두고두고 먹으면 맛있을 거야. 네, 어머님, 잘 먹을게요. 지금 먹고 있는 김치도 진짜 맛있는데 나중에 손맛 좀 배워야겠어요. 어쩜 그리 손맛이 좋으실까? 그러지 말고 엄마 좀 거들어줘, 자기야. 뭐 요리도 배우고 싶어 했잖아. 형수님도 힘드시니까 같이 거들면 되겠다. 내가? 나 이런 거 못하잖아. 그냥 나중에 어머님한테 와서 레시피만 가져가지 뭐. 어머님, 그래도 되죠? 전 워낙 똥손이라. 그래, 그냥 들어가서 쉬어. 얘 큰애야, 너도 그냥 쉬어라. 한사코 쉬어도 된다는데 꼭 이런다니까. 너도 들어가. 아니에요. 늘 하던 건데요, 뭐. 어머님, 이제 찹쌀풀 넣어야 하죠? 제가 주방 가서 가지고 올게요. 하고 계세요? 한사코 쉬라고 하셨지만 저 역시도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동서가 얄밉다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양념거리를 찾아 주방으로 갈 무렵 동서가 따라 들어오면서 역시나 속을 뒤집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냥 절 깔아뭉개려고 하는 인간 같았고 어쩜 그리 적대적이고 무례한지 참 살다 그런 인간 종족은 처음 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어머님 옆에서 살랑살랑 비위 맞추면서 아주 갖은 예쁨 다 받으니까 좋으세요? 어떻게 보면 참 고단수란 말이야. 뭐야? 동서, 내가 보자니까 보자기로 보여? 사람이 그러는 거 아니야. 매번 적대적으로 피곤하지도 않은가 보지?
형님한테 계속 본인의 위치를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어머님이 쉬라고 하셨어도 김장 같은 건 형님이 혼자 해도 될 일인 거 아시죠? 전 고스펙이고 형님은 뭐 말 안 해도 아시잖아요. 오늘 굴보쌈이랑 김장김치 같이 들고 갈 거니까 잘 싸주기나 하세요. 그리고 이딴 일은 양심상 형님이 다 해야죠. 어머님이 아무리 쉬라고 하셔도 말이에요. 사람이 양심이 있으면 이런 굳은 일은 알아서 딱딱 해야지. 본인이 도와주는 것 마냥 하면 되겠어요? 웃겨 진짜. 동서의 말이 끝나자마자 화가 나서 반격을 하려고 할 때 주방에 뭘 좀 가지러 오셨다가 저희의 이야기를 엿듣게 된 거예요. 어머님은 동서가 저한테 대하는 태도를 처음 보시고 너무 충격을 받아 이게 뭐 하는 거냐며 소리를 지르셨어요. 저 역시도 어머님과 오랜 세월 한 집에서 살았지만 이렇게 극대노하시는 모습은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이 소리를 지르시자 동서 또한 놀란 토끼 눈을 하고 어머님께 애써 변명을 하였지만 어머님한테 통할 리는 만무했고 오히려 그 모습을 보고 어머님은 어디서 거짓말을 하냐며 동서를 호되게 혼냈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제 마음을 읽은 것 같아 역시라는 생각뿐이었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너 여태까지 너네 형님한테 이런 식으로 대하면서 앞에서는 상냥한 척 뒤에서는 호박씨 까고 있었던 거냐?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이중인격인데 네가 그런 인간이었어? 내 집에 이런 인간이 존재한다니? 어머님, 그게 아니고요. 아까 형님이 계속 어머님 도와드리면서 저보곤 하는 것도 없냐고 하시길래 저도 모르게 말이 그렇게 나갔던 거예요. 제가 설마하니 형님한테 그런 식으로 대했겠어요? 어머님도 참, 노용 푸세요. 오해 푸시고요. 동서, 무슨 말을 그렇게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짓말을 해?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다고? 사람이 그렇게 진실성이 없어서 되겠어? 제가 아까 도와드린다고 하니까 형님이 늦게 와서 뭘 도와주냐고 화내셨잖아요. 형님도 참, 어떻게 거짓말을 해요? 뭐야? 바닥이라고 생각했는데 너 진짜 최악이구나. 양심의 가책 없이 거짓말을 하다니. 진짜 소름 돋는다, 너란 인간. 이제 하다 거짓말까지 하는구나. 이 시엠을 뭘로 보고? 네가 아주 우리 집안을 우습게 여겼지. 어디서 이런 게 들어와서? 지금 네가 한 행동 책임져야 할 거다. 내가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네가 그렇게 네 형님을 업신여기니 말을 해야겠어. 시어머니는 말씀이 끝나자마자 동서면전에 시어머니가 들고 있던 대야를 던지며 충격적인 말을 이어가셨는데 그건 바로 제 정체를 밝히는 일이었죠. 제 정체를 밝히자 동서는 설마 그럴 일이 없다며 바로 뒤집어지며 갑자기 태도가 돌변했어요. 저 역시도 굳이 밝히고 싶지 않았지만 시어머니는 이 모습을 보고 황당했는지 제 이야기를 하시면서 반성하라고 하더라고요. 네가 그렇게 무시하는 중소기업 다니는 네 형님 부친이 뭐하는 사람인 줄이나 알고 너 까부는 거야? 네가 그렇게 스펙 따지니 내가 말해줘야겠다. 너네 형님네 부친 네가 다니는 대행사인가 뭔지 하는 곳에 임원이야. 그거 알아? 혹시 김만철이라고 들어봤나 몰라? 그 대행사 창업주랑 거의 동고동락하며 지금 회사를 키운 사람이라고 알고 있어 내가. 네? 이사님이 형님네 아버지라고요? 아니 그럴 리가 없잖아요. 왜 근데 형님은 중소기업에서 고작 말단선이나 하면서 이러고 있어요? 형님, 아니죠? 그럴 리가 없잖아요. 애초에 제가 다니는 곳을 알았을 텐데 그럴 리 없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임원인데 그런 말도 안 하고 이렇게 산다고요? 아니, 왜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요? 진짜 맞아요? 아버지랑 나랑은 별개니까 굳이 내가 이런 얘기를 해야 했을까? 근데 동서꼴을 보아하니 말을 해야겠네. 겨우 회사 팀장 주제에 이사 딸이랑 눈 똑바로 마주치고 말할 짬이나 돼? 나도 동서한테 당한 대로 똑같이 돌려줄게. 두고 봐. 그동안 어머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애써 참고 참았는데 이제 다 아시는 마당에 나도 동서한테 당한 스트레스 그대로 갚아줘야지. 고얀 것 같으니라고. 썩 나가. 이제 다신 이 집에 발도 들이지 말거라. 둘째가 너랑 끝까지 산다고 하면 걔도 안 볼 거니까. 아니, 어머님, 형님, 다 오해예요. 제가 요새 우울증이 있어서 약을 먹고 있거든요.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요. 참 변명도 가지가지다. 어디서 우울증을 노네? 내가 너 때문에 우울증 걸릴 지경이다. 이제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다 내뱉나 봐. 시어머니는 그 말을 끝으로 동서를 내쫓았고 그렇게 시동생까지 쫓겨났어요. 시동생이 동서에게 얼마나 뭐라고 했는지 동서는 저에게 개인적으로 정말 죄송하다며 싹싹 빌었지만 동서가 다니는 회사 이사님이 저희 아빠라는 사실을 알고 빈 것 같은 찜찜함에 용서가 되지 않았죠. 시어머니 또한 상종을 못할 인간이라며 절대 그냥 둬선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형님, 오해는 푸셔야죠. 전 형님이 그런 사람인 줄도 모르고 너무 죄송해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사과드릴게요. 우리 이제 오해 풀고 사이좋은 동서지간 해봐요. 아무래도 알아가는 과정에 작은 해프닝이잖아요. 해프닝 같은 소리 한다. 내가 우리 아빠 딸이 아니었어도 나한테 사과했을까? 웃기지 마, 이 속물 같은 것. 동서는 사회생활에서도 제일 만나면 안 될 인간이야. 그러니까 다신 나한테 연락하지 마. 그리고 어머님도 다신 볼 일 없으시다고 하니까. 여기 올 일도 없을 거야. 아, 참 아마 인사발령도 떨어질걸? 내가 아빠한테 다 말해버렸거든. 당할 수만은 없어서. 형님, 그건 반칙이죠. 왜 우리 둘 사이 일을 어머님이랑 이사님한테 미주알고주알 다 얘기해요? 그건 아니죠. 아니긴. 네가 나한테 한 짓은 맞는 게 되고 그리고 너 그렇게 능력 있으니까 그 회사 잘려도 다른 데 갈 수 있을 거 아니야. 알아서 잘해봐. 네 고스펙으로 어딜 못 가겠니? 진작 이랬어야 했는데 조금이라도 인간 대접해준 내가 바보지. 아빠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얘기하여 동서는 지방 사무실로 자천이 됐지만 거의 그건 그만두라는 말이었기에 동서는 그 좋은 회사 울면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정말 다행인 건 회사 내에서도 학벌 가지고 직원들을 얼마나 차별했는지 오히려 자천 얘기가 나왔을 때 사내 블라인드 게시판에 동서의 교활함이 세세하게 적혔다고 해요.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엄청 줄줄 새는 바가지였던 것이에요. 이 게시판 얘기를 들으니 참 인간이 왜 그러냐는 말밖에 안 나왔고 웃겼어요. 내가 이 회사 왜 나가야 해? 내가 왜? 나 여기 팀장이야. 감히 나를 내쫓아? 나 같은 인재를 어떻게 몰라볼 수가 있냐고? 당신 팔자 당신이 꼰 거지. 미국 유학 몇 년 다녀온 걸로 엄청 뻐기더니 꼴 좋다. 다신 이 회사 근처에 발도 들이지 마요. 나 여기 팀장이야. 너 인사평가 빵점 맞고 싶어? 너 내가 가만 안 둘 줄 알아? 어디서 말단 직원이 나한테 함부로 해? 정신 못 차렸나 본데? 당신 자천이야. 아니지, 이건 나가라는 말이지. 어떻게 전라도까지 내려가서 일하겠어? 잘해봐, 안녕.
회사에선 도저히 같이 일할 수 없다고 판단하에 내려진 자천이지만 사실상 나가라고 권유한 것이고 동서는 그렇게 잡아든 회사도 잃고 시어머니 사랑도 잃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음 깊은 사랑보다 재산이 탐나서 알랑방귀 끼어댔겠지만 무산된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이 있은 후 2년이 흘렀나? 동서네와는 거의 손절하다시피 하였고 2년 정도가 지나자 도저히 저런 여자와 살고 싶지 않다면서 서방님도 이혼을 하셨어요. 어머님도 대단하신 게 서방님이 이혼을 하고 오자 그제야 서방님도 이 집에 들이셨다는 거예요.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을 품어주는 너 자체도 엄마가 많이 실망했는데 이제야 네가 정신이 든 모양이니 앞으로 편하게 이 집 드나들도록 해. 그 여자애랑은 이혼한 건 정말 잘한 일이야. 난 없이 살고 직업이 변변치 않아도 인간성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너도 엄마 성격 잘 알지? 그래도 너도 귀중한 경험을 한 거라고 생각할게. 그 아이와 이혼은 잘한 일이다. 네, 엄마 저도 많이 느꼈어요. 처음엔 제가 선택한 사람이라 잘 이끌고 가보려고 했지만 점점 인간성이 나오니까 못 견디겠더라고요. 형수님, 죄송해요. 참 제가 보는 눈이 없어서 괜히 형수님한테 상처만 드린 것 같아 면목이 없어요. 아니에요. 서방님도 뭐 그런 걸 아시고 결혼한 건가요? 그래도 이제라도 안정을 찾았으니 정말 다행이죠. 전 괜찮아요. 우리가 더 완벽하고 화목한 가정이 되려고 이런 일이 있었나 보다 생각하자. 그 나이가 마음고생 많았어. 그리고 둘째 너도 나랑 네 전와이프 사이에서 힘들었을 텐데 고생 많았고 이제라도 정신 차려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그러게요. 서방님 고생 많으셨어요. 그 여자랑 2년이나 살기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지금 괜찮아 보여서 다행이에요. 동서는 결국 좋은 회사에서도 쫓겨나고 시동생에게 이혼까지 당했어요. 재산 분할을 주장했지만 결혼 후 재산에 일조한 금액도 없었을 뿐더러 모든 재산은 어머니 명의였기 때문에 땡전 한 푼 받을 수 없었답니다. 그리고 서방님에게 듣기론 지금은 아주 작은 출판사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도 계약직으로 그나마 버티면서 일하고 있다고 했어요. 미국 유학까지 다녀온 동서는 성격과 인간성 하나로 모든 걸 다 잃은 셈이에요. 집안 형편도 그저 그랬던 동서였기 때문에 이혼녀에 작은 출판사를 다니는 동서는 본인의 기준으로 재산이 많은 남자와 재혼을 하는 것이 사실상 쉽지 않은 거였죠. 애초에 제 길을 누르고 자존감을 챙기려다 모든 걸 다 잃고 새가 된 동서가 되었답니다. 사실 지금 생각해도 어머님에게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이렇게까지 단번에 동서를 내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든답니다. 전 그 일이 있은 후에도 어머님과 친정엄마처럼 잘 지내고 있어요. 오히려 시간이 많이 지나서 더더욱 애틋해졌달까요? 남편보다 시어머니가 좋을 정도로 저희 고부 사이는 매우 특별하답니다. 저희 경험담을 한번 써보았는데 막상 그 일을 떠올리려고 하니 또다시 어머님에게 감사한 마음이 드는 하루예요. 이 글을 마치고 어머님과 데이트나 하러 가야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삼복더위 조심하시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몇 달 전에 남편과 이혼하게 된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남편은 이혼을 결심한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끝까지 설득시키려 했었지만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이 지긋지긋한 생활 청산하려고 아이들과 함께 뛰쳐나와 버렸어요. 제 성격이 이상한 건지 여러분들의 생각을 듣고 싶어 사연을 신청했으니 진지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 시작은 아주버님과 형님의 관계에 좋지 않은 분위기가 형성되더니 안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대충 느낌은 왔었지만 결국 형님은 아주버님과의 이혼을 선택하게 되었던 거죠. 이유는 집안의 가장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거였어요. 저도 옆에서 봐왔었지만 아주버님은 책임감이라는 게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그동안 아이들 키우면서 힘들게 버텨온 형님이 대단해 보였었죠. 하지만 형님도 사람인지라 더 이상은 참기 힘들었었나 봐요. 무능력한 남편과 결혼 생활을 유지한다는 건 더 이상의 미래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 같아도 이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았죠. 그리고 이 문제로 인해 집안은 난리가 나게 되었고 저희 부부도 시댁으로 급하게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부모님과 아주버님께서는 이혼만큼은 절대 안 된다며 강하게 거부하셨어요.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 다 있는 거지. 지금 나이가 몇인데 너 입에서 이혼하겠다는 말이 나오는 거야? 나는 절대 받아줄 수 없으니까 꿈도 꾸지 마라. 저런 무능력한 남자와는 더 이상 같이 살지 못하겠다니까요. 어머님, 아들을 왜 제가 책임져야 하냐고요. 지금까지 같이 살아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하셔야죠. 당신 정말 이렇게까지 할 거야? 일자리 정도야 금방 구할 수 있다니까. 요즘에 몸이 좋지 않다 보니까 잠깐 좀 쉬려고 했던 것뿐인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야? 당신이 나를 이해해줘야지. 하루 이틀도 아닌데 오늘따라 새삼스럽게 왜 그래? 나도 이혼은 받아줄 수 없으니까 화 좀 가라앉히면 안 될까? 내가 지금 화가 안 나게 생겼어? 몸이 안 좋아서 일을 잠깐 쉬는 정도는 넘어갈 수야 있지. 그런데 돈은 까먹지 말아야 할 거 아니야? 여기 카드 내역서에 찍힌 거 어떻게 할 거야? 이게 지금 사람이 할 짓이야? 돈도 못 벌어오는 인간이 술집에서 300만 원이나 쓴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이 돈이면 애들이 그동안 하고 싶었던 거 충분히 해줄 수 있는 돈인데 너는 술 퍼먹는데 300만 원이나 쓰고 있어? 나랑 애들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건데? 남자들은 밖에서 친구들이랑 술 한잔 걸치다 보면 그 정도는 우습게 나온다니까. 그날따라 내가 기분이 너무 좋고 친구들한테 한턱 쏘고 싶어서 오래간만에 내가 술 좀 샀어. 나도 애들한테 어깨 좀 펴고 살 수 있는 거잖아. 자주도 아니고 가끔 사는 건데 그걸 이해 못 해줘? 정말 이렇게까지 할 거야? 그래. 집안의 가장이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 받고 힘들다 보면 그 정도 쓸 수 있는 거지. 너무 몰아가는 거 아니니? 내 아들 딴에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런 마음 알아주지 못하면 얼마나 마음이 안 좋겠니? 네가 지금 경제적으로 좀 힘들어서 그러는 것 같은데 한 번만 이해해주고 넘어가주면 안 되겠어? 이해해주기 힘들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절대 좋은 가장이 될 수 없는 사람이고 경제적으로도 너무 무능력해서 제가 더 이상은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겠어요. 아주버님이 술집에서 300만 원을 썼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도 좀 충격이었습니다. 밖에서 힘들게 고생하는 아내와 아이들을 생각하면 술집에서 돈을 쓰지 못할 텐데 아주버님은 친구들 사이에서 어깨 좀 펴고 싶어서 큰 돈을 지불했다는 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죠. 형님과 오래 알고 지내면서 대화를 주고받다 보면 항상 하는 말이 제가 부럽다는 거였어요. 남편은 그래도 허튼 곳에 돈을 쓰지 않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일을 쉰 적이 없었기 때문에 형님은 그런 남편과 사는 저를 부러워했었죠. 형님이 아주버님과 살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해왔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었고,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저도 마음이 너무 안 좋았었어요. 결국 형님을 설득하지 못한 시댁 식구들은 이혼을 해줄 수밖에 없었고, 형님은 더 이상 시댁 집안의 며느리가 아닌 남이 되어버렸죠. 겉으론 표현 안 했지만 잘한 선택 같아 보였어요. 제가 형님 입장이었다면 똑같은 결정을 했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아주버님이 이혼을 하게 되면서부터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일들이 눈앞에 펼쳐지고 말았습니다. 아주버님이 이혼을 하시고 한 3달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때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문을 열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건 남편과 아주버님이 이른 초저녁부터 술판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들은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많이 당황스러웠고 급하게 남편을 안방으로 불러들였어요.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나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아주버님을 집으로 들이면 어쩌자는 거야? 그리고 초저녁부터 술을 마시면 어떡해? 오늘은 애들이랑 외식하기로 한 거 잊었어? 지금 당장 가시라고 그래. 내가 계획되지 않은 일들 만드는 거 싫어하는 거 알면서 평소 당신답지 않은 행동을 하면 어떡해? 갑자기 찾아온 걸 어떡해? 그렇다고 무작정 돌려보낼 수는 없잖아. 이혼해서 지금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는 거 당신도 잘 알고 있잖아. 오늘만 좀 이해해주면 안 돼?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라고 찾아왔는데 매정하게 구는 것도 상처가 될 수 있다고. 오늘 하루만 눈 감아주라. 부탁할게. 정말 황당한 상황이었죠. 연락도 없이 찾아와서 남편과 술판까지 벌이고 있는 아주버님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아이들과 외식하기로 했었는데 계획이 틀어지게 되자 저는 속이 끓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 기분이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고 아주버님은 방에서 나온 저를 보며 웃으면서 말을 붙였습니다. 재수씨, 와서 한잔 하세요. 힘들게 일하고 오셨는데 긴장된 몸 좀 풀리게 한잔 하면 좋잖아요. 제가 마음이 별로 좋지가 않아서 위로 좀 받을 겸 동생 얼굴 좀 보려고 온 건데 괜찮죠? 남자들끼리 대충 술상 봐서 먹다 보니까 안주가 좀 부실한데 재수씨한테 죄송하지만 저희 끼니가 될 만한 걸로 안주 좀 만들어 주실 수 있으세요? 조금만 있다가 갈 테니까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이혼한 것 때문에 요즘 사는 게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죠? 그래도 연락은 하고 오셔야죠. 저희도 다 계획이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찾아오시면 얼마나 난감한 줄 아세요? 오늘 외식하기로 했었기 때문에 장 봐놓은 것도 없어서 지금 당장 뭘 해드릴 만한 재료도 없기 때문에 냉장고에 있는 것들로 해서 드릴게요. 다음부터는 미리 연락하시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부탁드릴게요. 속에서 천불이 났지만 꾹 눌러 참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주버님은 제가 화를 억누르고 있다는 걸 인지하지 못하는 건지 차릴 게 없으면 배달이라도 시켜달라며 어이없는 말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배달 음식 책자를 꺼내와서는 아주버님한테 건네주며 먹고 싶은 거 있으면 골라보라고 하길래 저는 남편을 발로 툭툭 쳤어요. 하지만 저를 아예 무시하면서 아주버님과 음식을 고르더니 바로 핸드폰을 들어 주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평소에 하지도 않던 짓을 하는 남편을 보고 있으니 제 속은 더 끓고 있었죠. 결국 그날 외식은 아예 꿈도 꿀 수 없었고 아주버님과 남편이 술판을 벌이는 동안 배달 음식들로 아이들 배를 채운 뒤 저 혼자 다 씻기고 재운 다음 안방으로 들어왔어요. 한참 동안 정신없이 하루 일과를 끝낸 뒤 이제 좀 쉬나 했는데 아주버님이 갑자기 저를 불렀네요. 재수씨, 죄송한데요. 이거 찌개가 좀 식었는데 다시 데워줄 수 있어요? 그리고 술이 좀 모자란데 마트 가셔서 소주 한 5병만 더 사다 줄 수 있죠? 많이 취하신 것 같은데 이제 그만 드시고 들어가셔야죠. 이도 내일 출근해야 돼서 서둘러 잘 준비해야 되거든요. 오늘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이, 재수씨, 정말 섭섭하네. 제가 놀러 온 게 마음에 안 들어요? 몇 시간 있었다고 벌써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혼당해서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알면서 저를 꼭 내쳐야만 되겠어요? 오늘 오래간만에 동생이랑 코가 삐뚤어질 정도로 한번 달랠 생각이었는데 마트 가서 술 좀 사다 주세요. 그래, 오늘만 당신이 이해 좀 해줘. 우리 형이 이런 적 없었잖아. 형수님이랑 이혼해서 얼마나 마음이 안 좋으면 나한테 찾아왔겠어? 부탁 좀 할게. 당신 내일 출근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 지금도 주량을 이미 넘긴 상태이면서 내일 출근 안 할 생각인 거야? 이제 그만하고 정리했으면 좋겠는데. 아유, 걱정하지 마. 출근하는데 아무 지장 없으니까. 나 아직 멀쩡해. 몇 점만 더 할 테니까 부탁 좀 하자. 오늘은 나도 형 때문에 기분이 안 좋아서 그래. 나는 술을 사올 수 없으니까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 주세요. 시간도 많이 늦었잖아요. 저희까지 생활에 지장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아주버님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제가 움직이려 하지 않자 표정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저도 이미 참을 만큼 참아왔었기 때문에 화가 난 얼굴로 아주버님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툭 건들기만 해도 터지기 일보 직전이었기 때문에 남편이 그만 정리해주길 원했는데 술이 취해서 제 마음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건지 남편은 아주버님을 일으켜 세우면서 편의점에 가서 몇 잔만 더 하다가 들어가는 걸로 하자고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고 있었어요. 결국 두 사람은 그대로 밖으로 나가버렸고 집에 남겨진 건 비어있는 술병들과 먹다 남은 음식들밖에 없었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린 상태로 술상을 치운 뒤 잠도 못 자고 남편이 들어오기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새벽 5시가 넘어서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고 있더라고요. 전화를 해봤지만 이미 꺼진 지 오래되었죠. 결국 동이 트고 저는 잠 한숨 못 잔 상태로 출근 준비를 해야만 했어요. 그렇게 아이들 학교 보낼 준비까지 전부 다 끝낸 뒤 집에서 나서려는데 남편이 정신없이 집으로 비틀거리며 달려오고 있었어요. 남편과 말을 섞다가는 저까지 회사에 늦을까봐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며 아이들과 함께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저희 아파트가 복도식인데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복도에서 술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었죠. 우리 집안의 균형을 흔들어 버리고 돌아간 아주버님 때문에 그날 시작되는 하루를 완전히 망쳐버려 기분이 정말 좋지 않았었어요. 그렇게 피곤한 상태로 회사 직원들과 아침 인사를 나눈 뒤
회의에 들어가려 하는데 갑자기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는 회사에 잘 도착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받은 뒤 출근했냐고 물어봤는데 돌아오는 남편의 말은 저에게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지금 뭐라고 그랬어? 아니, 술을 얼마나 퍼먹었길래 면허 취소가 나오냐고. 당신 몸 상태는 당신이 더 잘 알 거 아냐. 운전이 안 될 것 같으면 택시를 탔어야지. 집에서 회사가 멀지 않다 보니까 잠깐 운전하는 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아침부터 음주 검사를 하고 있었네. 어쩔 수 없이 불긴 했는데 검사 수치가 취소가 나와버렸어. 정말 미안해. 당신한테 내가 할 말이 없다. 미안한데 잠깐 여기로 와줄 수 있겠어? 분명 내가 지갑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디 갔는지 못 찾겠네. 나 지금 회의 들어가 봐야 한다고. 내가 그래서 어제 그만 마시라고 했었잖아. 다음날 회사에 출근해야 될 사람이 아침에 들어온다는 게 말이 돼? 아주버님이 이혼한 건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건데 그걸 왜 위로해 주는 건데? 결국 피해는 우리가 전부 떠안게 됐잖아. 당신답지 않게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결국 저는 회사에서 참아왔던 분노가 터지게 되었고 전날부터 받아왔던 스트레스를 아침부터 남편한테 전부 다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던 남편은 미안하다며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어쩔 수 없이 회사에 사정을 얘기한 뒤 남편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되었는데 충격적인 한마디에 순간적으로 제 귀를 의심했어요. 남편이 운전면허 취소로 인해 벌금으로 700만 원 정도가 나올 것 같다는 믿을 수 없는 말을 입 밖으로 꺼냈습니다. 저는 예상치 못한 대답을 듣게 된 터라 아침부터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어요. 이혼했다고 위로 한번 해주려 했다가 700만 원이 공중으로 날아가 버리는 상황이 오게 되었던 거죠. 저는 아주버님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으니 당장 700만 원 달라고 전화하라고 하니까 한 번만 넘어가 달라며 지금 상황에 자기 형을 감싸려 들길래 들고 있던 가방으로 남편한테 사정없이 휘둘러 버렸습니다. 결국 이 문제로 시댁에 모일 수밖에 없었고 집안은 한바탕 난리가 나게 되었지만 아주버님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어요. 지금 면허 취소 벌금으로 700만 원이 나왔는데 웃음이 나와요? 제가 그만 돌아가 달라고 부탁드렸는데 끝까지 한 잔만 더 하겠다고 고집부리다가 이 사태가 벌어졌잖아요. 당장 700만 원 벌금 납부해 주세요. 제 말만 들었어도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을 거라고요. 아주버님 때문에 저희가 왜 피해를 봐야 되는 거죠? 저도 몇 번 벌금 맞은 적 있어요. 그런데 그건 걸릴 수도 있는 거고 걸리지 않을 수도 있는 건데 왜 저한테 벌금을 내달라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택시를 타고 갔어야지. 너는 생각이 없는 거냐? 코가 삐뚤어지게 마셨는데 차를 타고 가는 건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거라고. 본인이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거였으니 저한테는 동생 잘못을 책임져 줄 의무가 없는 거죠. 그리고 현재 저는 그만한 돈도 없습니다. 얼마 전에 살고 있는 집까지 처분해서 필요한데 돈을 좀 써버린 상태라 아예 여유 자금이 없거든요. 700만 원 정도야 둘이서 맞벌이 하니까 그게 지장 없잖아요. 한 달만 굶으면 되는 건데 이런 일로 분위기 심각하게 만들지 말죠. 그래, 살다 보면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는 법이야. 700만 원이 벌금으로 나가는 건 좀 아깝기는 하다만
그래도 어쩌겠니? 네가 좀 감수해야지. 제가 감수하라고요? 왜 그래야 하는 거죠? 이런 상황을 만들게 된 건 전부 다 아주버님 때문인데 왜 제가 그걸 떠안아야 하는 거냐고요? 당장 700만 원 주세요. 저 지금 백수인 거 몰라요? 돈이 없다니까요? 그리고 창수야, 너한테 부탁이 있는데 너희 집에서 며칠간만 신세 좀 지면 안 될까?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자리 좀 구하려고 하는데 아까 말했다시피 지금 수중에 돈이 없다. 솔직히 내가 너희 형수 때문에 기 한 번 제대로 못 펴고 살았잖냐. 그래서 이혼한 마당에 돈 좀 한번 제대로 써보려고 집 처분한 돈으로 사치를 좀 부렸거든. 친구 녀석들한테도 명품들 좀 사주고 술도 진탕 마셨더니 지금 아예 돈이 바닥이 나버렸네. 이건 재수씨 선물이에요. 요즘 샤넬백이 그렇게 유행이라고 하던데 이거면 700만 원 벌금은 퉁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것도 준비했다. 영업사원이? 시계가 그게 뭐냐? 이 정도는 차줘야지. 부모님 선물은 진작에 드렸으니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리고 저기 쇼핑백에 애들 선물도 있거든. 최신 게임기라 아마 엄청 좋아할 거다. 아주버님, 지금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돈을 벌지도 않으시면서 돈을 흥청망청 다 써버리시고 저희 집에서 지금 신세를 지겠다고요? 제가 이런 거 받고 싶다고 했어요? 다시 환불하시고 그 돈으로 집을 알아보세요. 저희 집에는 절대로 들어올 수 없으세요. 당신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내가 안 된다고 하는 건 절대 안 되는 거야. 당신 정말 속 좁게 왜 그래? 형이 이제부터 제대로 된 삶을 살아보겠다잖아. 최대한 서둘러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게 준비시켜주면 좋은 거 아니야? 내 말 못 들었어? 그렇게는 절대 안 된다니까. 그리고 어머님 집이 비어있는 방도 많은데 왜 우리 집인데? 애들도 있고 남은 방도 없는 상태라고. 부모님 집에서는 시내도 한참 멀고 지 옆에도 출퇴근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잠깐 재수씨 집에 신세 좀 지겠다는 거예요. 거실에서 생활해도 되니까 걱정 마세요. 아주버님은 할 말이 다 끝났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짐을 챙긴 뒤 자기 차에 싣고 있었습니다. 저는 절대 안 된다고 했지만 아주버님은 더 이상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상식적으로 이건 아닌 것 같아 결국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던 저는 분노를 참지 못한 채 비명을 지르며 감정을 터뜨렸지만 남편은 아주버님의 차에 올라타 버린 뒤 먼저 저희 집으로 출발을 하고 말았네요. 시부모님께선 저보고 이해하라고 했지만 누가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겠어요. 대꾸조차 하고 싶지 않아 저도 급하게 차 시동을 걸은 뒤 아주버님 차를 바짝 뒤쫓았습니다. 제가 따라온다는 걸 의식한 아주버님은 따라올 테면 따라와 보라는 듯 속도를 올렸고 결국 저보다 먼저 집에 도착해 이미 자리 깔고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애들은 게임기를 받아서 기분이 좋았는지 저한테 자랑을 하고 있었죠. 애들이 보는 앞에서 화를 낼 수도 없는 노릇이라 속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먼저 방에 들어간 남편한테 뭐 하는 짓이냐고 이를 갈며 낮게 깔린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아이, 글쎄, 당신이 좀 이해해 달라니까. 우리 형이 얼마나 불쌍해. 이혼까지 당한 마당에 지금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해? 하루라도 빨리 자리 잡을 수 있게 도와줘야 될 거 아니야.
오면서 차에서 대충 얘기 좀 나눴는데 집안일도 도와주고 우리 생활에 방해가 안 되게끔 최대한 노력한다고 그랬어. 그래서 아주버님이랑 이 집에서 같이 생활하겠다고? 내가 얼마나 불편할지는 생각 안 하는 거야? 왜 당신 생각만 고집하는 건데? 내 입장도 이해해줘야지. 그런 거 하나하나 다 따지고 들면 가족인 의미가 없잖아. 우리가 조금 손해를 봐도 가족이면 좀 더 베풀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당신 원래 이렇게 속 좁은 사람이었어? 남편과 대화 자체가 되지 않았어요. 무조건 자기 고집을 부리고 있는데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런 말까지 안 하려 했었는데 남편이 막무가내로 나오길래 집에 대한 얘기를 결국 꺼내고 말았어요. 제가 살고 있는 집은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게 아닌 제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이었어요. 처음 결혼할 당시 남편은 모아놓은 돈이 없었기 때문에 집을 마련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부족한 상태였죠. 그렇다고 시부모님께서도 경제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었어요. 결국 저희 부모님께서 마련해 주신 집이었고 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아이들 낳고 살만한 정도의 공간은 충분했었죠. 결국 제 집에 대한 권리를 얘기하자 남편은 인상이 일그러지면서 치사하게 나온다며 점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누가 봐도 제가 정상인데 남편은 동생인 자기 입장을 생각해주지 않는다고 불만을 털어놓고 있었어요. 대화가 점점 심각해지기 시작하자 거실에까지 저희 부부가 다투는 목소리가 새어나갔고 아주버님은 저희 부부 싸움을 말리고 싶었는지 노크를 하며 말을 붙여왔어요. 그런데 사태 파악을 하지 못한 건지 아주버님은 저에게 배가 고프다면서 제 음식 솜씨 좀 볼 수 있냐는 어이없는 말을 꺼내었습니다. 그 사이 아이들이 문을 열고 방으로 들어오면서 남편과 감정이 별로 좋지 않은 상태로 부부싸움은 끝이 나게 되었고 배가 고프다는 아이들의 말에 어쩔 수 없이 음식 준비를 할 수밖에 없었죠. 절대로 고집을 꺾지 않던 남편과 아주버님 때문에 저는 처음으로 이 집안 식구들의 얼굴을 보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먼저 이혼을 한 형님이 왜 그런 결정을 내린 건지 100번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밥을 차린 뒤 아주버님과 마주 앉는 것조차 싫었던 저는 먼저 방으로 들어와 오래간만에 형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지금의 사태에 대해 설명을 해 주었죠. 형님은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질 거라면서 스트레스 받으며 살 바엔 하루라도 빨리 단호하게 결정을 내려서 스트레스 없이 아이들과 사는 게 행복한 길을 걷는 게 삶의 만족도가 훨씬 높을 거라고 여차하면 저도 버티지 말고 나오라는 조언을 해 주었어요. 그날 이후 정말 진지하게 남편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면서 어떤 식으로 행동하는지 지켜보고 있었죠. 그렇게 아주버님과 한 집에서 생활한 지 일주일이 지나고 어느새 한 달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제 할 일만 하며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퇴근하고 현관문을 열었는데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려왔고 집에 발을 들이는 순간 눈앞에 펼쳐진 건 시댁 식구들이 한자리에 있었죠. 시부모님께서 저희 집에 막 도착하셨는지 바리바리 싸온 짐을 주방 한편에 풀고 계셨어요. 연락도 없이 오신 상태라 어떻게 된 거냐고 여쭤보게 되었죠. 내가 오죽했으면 여기까지 왔겠니? 내 큰아들이
하도 반찬 투정을 하길래 도대체 어떻게 먹고 살길래 그런 말까지 나오는 건지 확인 좀 해보려고 오래간만에 좀 들러봤다. 그런데 진짜 냉장고에 죄다 풀떼기밖에 안 보이네. 예,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내 아들들이 소새끼도 아니고 반찬들이 이게 뭐니? 그거라도 내어주는 걸 감사하게 생각해야죠.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시는 것도 아니면서 저한테 화를 내셔야 돼요? 그래서 아드님 걱정에 반찬 싸우셨나 봐요. 당신 지금 우리 엄마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먼 길 오셨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이 먼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날이 가면 갈수록 왜 이렇게 실망만 안겨주는 건데?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아갈 거야? 서로 웃으면서 대화하면 충분히 좋은 분위기 만들어갈 수 있는데 퇴근하자마자 얼굴을 붉혀야 되겠어? 자극하지 말고 그냥 놔둬라. 재수씨가 언제 나를 대접해 주기라도 했냐? 맨날 소새끼 마냥 풀떼기만 씹어먹는데도 눈 하나 깜빡 안 하잖아. 너는 여자니까 아무래도 불편한 점들이 많겠지. 그래도 일자리 알아볼 동안만 신세 좀 지겠다는 건데 네가 이해해주면 가정의 평화가 오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까지 화를 내는 건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다. 오래간만에 고기 반찬들 좀 가져왔으니까 상 좀 차려봐라. 그리고 집안꼴이 이게 뭐니? 청소는 하고 사는 거야? 제가 언제까지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거죠? 한 달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도 않고 맨날 집에만 처박혀서 밥만 축내는 50 먹은 아주버님을 언제까지 수발 들면서 살아야 하는 건데요. 일자리를 알아본다고요? 그냥 내 집에서 삼시세끼 밥만 축내면서 맨날 TV 보며 인생을 허비하고만 있다고요. 저는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어요. 당신 정말 이럴 거야? 형도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런 건데 왜 이렇게 앞뒤가 꽉 막힌 사람처럼 행동하는 건데? 정말 답답해서 못 살겠다. 그래, 말 한 번 잘했다. 나도 답답해서 못 살겠다. 어느 누가 이런 삶을 살고 싶겠어? 당신은 아주버님 이혼한 것만 안타깝게 생각하지. 내가 힘든 건 단 한 번도 생각해주지 않았잖아. 더 이상은 이렇게는 못 살겠어. 우리 차라리 이혼하고 당신이 그렇게 위하는 아주버님이랑 평생 함께 살아. 그리고 어머님이 낳으신 아들들 천년만년 음식 해 먹이세요. 저는 이런 식으로 제 인생 허비하고 싶지 않네요. 당장 제 집에서 나가주시죠. 오늘부로 저는 이 사람이랑 끝낼 거예요. 시모는 제 입에서 이혼하겠다는 말이 나오자 갑자기 태도를 바꾸면서 쩔쩔매기 시작했어요. 아주버님에 이어 남편과도 이혼을 하게 됐으니 정신이 번쩍 들었던 거죠. 그런데 이미 저는 더 이상 이 지긋지긋한 집안과 함께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답이 없는 사람들과 살 바엔 차라리 이혼하고 아이들과 함께 사는 게 제 삶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죠. 제가 완강하게 나오자 그제서야 남편도 말을 더듬으면서 이혼만큼은 안 된다고 했지만 계속 버티다가는 저까지 정신이 이상해질 것 같아 질려버릴 대로 질려버린 저는 남편과의 이혼을 밀어붙였고 이런 문제로 현재 저희 부부는 이혼을 하고 숙려 기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까지 저를 이해 못한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나오면 남편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만 정신 차리고 뭐가 잘못되고 있는 건지 파악을 해야 되는데 남편은 오히려 제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아주버님이 술에 찌들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도 남편은 이 모든 게 제 탓이라고 오히려 화를 내고 있어요. 저와 남편이 이혼을 해서 아주버님이 너무 마음이 아파 술을 먹고 운전을 했다는데 그게 제 잘못인가요? 시부모님도 이런 상황들이 저로 인해 시작됐다고 하네요. 반대로 저희 부모님께서는 시댁 식구들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다고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제 사연을 들어보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정말 제가 잘못했나요? 아주버님을 받아들이고 평생 밥수발 들어줘야 했던 건가요? 제가 이해심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도대체 뭘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네요. 이혼을 한 상황에 숙려 기간을 지내고 있지만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제 마음이 다시 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한두 살 먹은 아이들도 아닌데 왜 그렇게 사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행복한 날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16살 된 딸 하나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어디서부터 말을 이어나가야 할지 모를 정도로 그동안 너무 많은 일들을 겪어와서 머릿속을 정리하는데도 한참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제 삶은 이제부터 시작인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최근에 있었던 그동안 오래 참고 기다린 결과를 이제서야 결실을 얻을 수 있었어요. 벌써 16년 전에 있었던 일이라 이제는 잊을만도 한데 아직까지도 기억이 남아있는 걸 보면 참 신기합니다. 그만큼 저에게는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사건들이었고 제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었죠. 16년 전에 남편과 결혼 생활한 지 3년 차가 되었었고 뱃속에는 새 생명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임신하면서부터 남편의 행동이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무언가 느낌이 좋지 않았고 평소와는 다른 생활 패턴들을 보여주고 있길래 제 마음에는 남편을 의심하는 불신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게 되는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었고 너무 큰 배신감에 더 이상 화를 억누르지 못했어요. 당신 나한테 할 말 없어? 어떻게 된 게 매일 퇴근하고 집에 들어올 때마다 흔적을 하나씩 만들어 오는 거야? 내가 알아주기라도 바래서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는 거야? 당신 셔츠 어깨에 왜 립스틱 자국이 있는 건데? 저번에도 자국이 남아있길래 아무 말 없이 지웠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위치에 립스틱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네? 며칠 전에는 다른 여자의 긴 머리카락을 붙이고 오질 않나. 그것도 모자라 안주머니에서는 립밤도 나왔던 거 알아? 나한테 무엇을 알려주고 싶은 건데? 지금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다는 걸 광고라도 하는 거야, 뭐야?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오해했다는 걸 확신할 수 있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어. 내 뱃속에 당신 아이가 있다는 거 잊지 않았지? 가정을 깨려는 행동을 당신은 하지 않을 거야. 나는 그렇게 믿고 싶어. 그러니까 나한테 설명을 해줘봐. 왜 어깨에는 다른 여자의 입술 자국이 생긴 거며 안주머니에는 립밤이 들어가 있고 다른 여자의 머리카락을 매일같이 붙여오는지 제대로 된 설명을 해달라고. 구차하게 변명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 어차피 당신은 나를 계속해서 의심을 하게 될 테고 아니라고 말을 해봤자 불신만 커질 게 뻔한데 쓸데없이 없는 변명 만들어서 당신을 안심시켜 주고 싶지 않아. 그래봤자 나중에 더 큰 배신으로 돌아올 텐데 차라리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지금이라도 당신한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 게
오히려 나는 잘 됐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지금 당신이 하려는 말은 임신하고 있는 나 말고 여태까지 다른 여자에게 사랑을 나눠주고 있었다는 거야?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 사람에게 더 큰 사랑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 당신한테는 뱃속에 내 아이가 있다는 현실 때문에 의무감으로 지금까지 함께 해주고 있는 거지. 배려라고 해두면 좋을 것 같네. 당신과 보낸 3년이란 시간은 분명 좋은 추억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내 마음속에 무언가 느껴지는 허전함을 채워주기에는 너무 부족했나 봐. 그리고 당신이랑 결혼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나 같은 놈은 한 여자의 품에 머무를 수 없다는 걸 당신과 함께 살면서 확실하게 알 수 있었어.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구속인데 결혼을 한 순간부터 나는 계속되는 구속을 받고 있더라고. 그리고 그런 삶이 지속될수록 벗어나고 싶었고 다른 여자와 만나는 게 내 유일한 탈출구였지. 그래서 당신 입에서 먼저 이혼 얘기가 나오게 하려고 계속해서 몸에다가 증거물을 남기고 있었던 거야. 자만의 입으로 내 자식을 임신한 당신한테 이혼하자고 얘기까지 하는 건 너무 쓰레기 같은 짓이잖아. 나도 사람으로는 나만 있어야 하지 않겠어? 태어날 아이는 걱정하지 마. 우리 엄마가 데려오라고 하셨어. 키워주신다네. 남편은 그동안 기회를 보고 있었고 제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냐는 한마디를 하는 순간 엄청난 충격을 저에게 안겨주었네요. 사랑하는 사람끼리 만나 가정을 만들고 태어난 아이와 행복하게 사는 걸 구속이라고 생각한 남편의 한마디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더군다나 시모가 남편에게 했던 말이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었어요. 시모는 남편이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전부 다 알고 있었고 뱃속에 있는 아이까지 걷어들일 생각이었다는 게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끔찍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도 모른 척 하신 시모와 남편을 용서해주고 싶지 않았어요. 엄청나게 큰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남편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아 친정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을 듣게 된 부모님께서 난리를 치게 되셨고 부모님께서는 결국 분노하신 상태로 시댁의 문을 두드리고 마셨습니다. 모든 걸 예상이라도 하신 듯 시모는 침착함을 유지하셨어요. 지금 당장 박서방 나오라고 하세요. 사부인께서도 이런 사실을 알고 계셨으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시지 않았다면서요? 제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 건가요? 왜요? 둘 사이에 문제가 있는 걸 괜히 나서서 참견한다고 그 결과가 좋아질까요? 어차피 밝혀진 일이고 내 아들이 바람 피웠다는 걸 듣고 오셨잖아요. 제가 둘 사이를 바로 잡으려 했어도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결과였어요. 다 아시면서 왜 저한테 탓을 돌리시는지 모르겠네요. 얼마나 여자 구실을 못했으면 제 아들이 다른 여자한테 한눈을 팔겠어요? 사돈께서도 아시잖아요. 승우가 혜진이를 몇 년이나 따라다녔는데 왜 다른 여자한테 한눈을 팔았겠어요? 그럼 내 딸에게 문제가 있어서 박서방이 바람을 피웠다는 거예요? 어디서 말 같지도 않은 이유를 갖다 붙이는지 모르겠네요. 부정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현실에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라는 말 몰라요? 서로에게 사랑이 식는다는 건 둘 중 하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봐도 여자로서 매력이 떨어지는데 제 아들은 어떻겠어요? 남자를 휘어잡을 수 있는 여우 같은 맛이 있어야 하는데 내 아들도 연애할 때는 몰랐지만 결혼하면서 느꼈겠죠. 생각했던 것보다 매력이 떨어지니 마음이 멀어지는 거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몸도 멀어지면서 다른 여자에게 눈길을 돌린 거 아니겠어요? 남자가 밖으로 도는 이유는 다 안 사람 잘못인 거 몰라요? 사돈도 인생 헛사셨네. 혹시 알아요? 사돈 어른도 알게 모르게 뒤에서 호박씨 까고 계실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 엄마의 그 딸이니 제가 봤을 때 사돈 어른께서도 다른 여자를 품에 안고 계실 게 뻔히 보이는데요? 나만 보이는 건가? 아닐 수도 있으니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는 마세요. 엄마와 아빠는 결국 시모의 막말에 이성을 잃어버렸고 난리가 나기 시작하자 그제서야 고개를 내밀며 돌아가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남편이 조심스럽게 걸어 나오면서 저희 부모님의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남편을 보자마자 가만두지 않겠다며 뛰어들었고 시부가 아빠를 막아서며 당장 경찰에 신고하라는 말에 시모는 전화기를 들어 저희를 범죄자 취급하면서 당장 잡아가라고 수화기에 비명을 지르며 어이없는 행동을 보이셨네요. 이런 와중에 남편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뒤에서 모든 상황들을 영화 보듯 지켜보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더 이상 좋아질 것도 없다는 현실에 이성을 잃어버린 부모님을 말리기 시작했고 뒤이어 경찰이 오면서 모든 상황은 진정이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시댁에 찾아간 거였지만 시모의 말들이 너무 충격적으로 다가와서 그런지 극도의 스트레스가 몰려와 아랫배에 통증이 오기 시작했어요. 최대한의 진정이 필요해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고 그날 이후부터 남편과는 이혼 절차를 밟기 위해 법적인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제 발목을 잡았어요. 남편이 이혼을 해주지 않으려 버티는 모습이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뱃속에 있는 아이를 데려가려고 이혼을 하지 않고 좀 더 유리한 방향으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혼을 한 상태에서 양육권의 싸움은 전적으로 저에게 유리하게 작용했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시댁 집안이 아이를 데려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고 시모는 저에게 따로 연락해서 잠시 얼굴 좀 보자며 만나주길 원하셨어요. 저도 할 말이 없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걸 얻어내려고 시모의 얼굴을 보게 되었네요. 어떻게 그리 뻔뻔하세요? 그 사람이 먼저 잘못을 했고 그로 인해 가정이 무너져서 이혼을 결정한 건데 이제는 제 뱃속에 있는 아이까지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인 줄 미리 알았더라면 관계를 이어나가지 않았을 텐데 지금 너무 후회스럽네요. 그렇게 후회하면서 왜 내 자식의 피가 섞인 아이를 고생하면서 키우겠다는 거야? 얼굴 볼 때마다 생각나지 않겠어? 앞으로 태어날 아이한테 너는 뭘 해줄 수 있는데? 보잘것없는 집안에서 애가 잘 크겠냐고. 우리도 뱃속에 있는 그 아이가 세상 밖으로 나오면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고 싶기 때문에 너를 부른 거다. 그 아이 우리한테 넘기고 너는 새 삶을 찾도록 해라. 그에 따른 위자료는 우리가 섭섭치 않게 챙겨주도록 할 테니까 다른 남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거라. 너무 좋은 조건이잖아. 이혼 한번 하는데 돈까지 쥐어줘. 거기에다가 애까지 우리가 걷어들여주는데 이만한 조건이 어디 있어? 어머님 집안에서 자란 아이가 앞으로 뭘 보고 배우겠어요? 더 이상 쓸데없는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그만 이혼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이혼해 주겠다니까? 그런 건 어려운 문제가 아니잖아. 애만 우리한테 넘겨주겠다는 약속만 하면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그런데
그거 하나만 알아둬라. 네가 계속 고집 부리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따르지 않는다면 그건 전부 네 탓이다. 지금 저한테 압박을 가하시는 거예요? 돈으로 모든 게 해결될 줄 아시나 본데요. 어머님 뜻대로 모든 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걸 보여드릴게요. 어차피 이혼 사유는 충분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 걸리지 않을 테고 결국 저한테 얻어가실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으실 거예요. 어떠한 방법을 동원하셔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을 테니 해볼 테면 한번 해보세요. 시모는 저를 보며 일을 가시더니 후회하지 말라고 한마디 하시곤 자리에서 일어나 돌아가셨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했지만 너무 무섭고 온몸이 떨려왔어요. 제 아이가 어떻게라도 될까봐 두려워 부모님께도 이 사실을 털어놓은 뒤 앞으로 있을 상황들에 대비하려고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뛰어다녔고 시모는 제 위를 날아다니고 계셨다는 걸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땅만 보고 있으니 하늘을 볼 수가 없었죠. 이혼 소송 문제로 시댁 식구들이 오랜 시간을 끌어오면서 저는 점점 만삭이 되었고 결국 출산을 할 때까지 남편과의 이혼을 끝내지 못했어요. 엄청난 출산의 고통을 겪고 있는데 정상적인 가족을 형성했더라면 분명 남편이 제 손을 잡아주고 힘을 줬을 테지만 저를 위해 눈물을 흘려주고 있던 건 남편이 아닌 엄마셨네요. 태어날 아이에게는 너무나도 미안했어요. 불안정한 가정으로 인해 세상 밖으로 나오자마자 아빠, 엄마가 헤어져야만 되는 고통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아이를 출산하는데 제 몸에 문제가 생겼고 자연분만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원장님의 말에 결국 수술대에 오를 수밖에 없었어요. 태반이 아이와 뒤엉켜 있어서 나을 수 없는 상황이라 급하게 제왕절개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수술이 시작되었고 한참 뒤에 정신을 차리자 저를 보며 눈물을 흘리고 계신 부모님을 바라보며 아이의 상태부터 물어봤어요. 당연히 아이는 인큐베이터에 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엄마의 한마디는 저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고 일어날 수 없는 몸을 강제로 움직이려 했지만 마취가 덜 깨서 그런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자연분만을 하는 도중에 태반이 아이의 목에 감기게 되면서 오랜 시간 나오지 못한 상황 속에 뒤늦게 수술을 선택했던 게 문제가 되었다며 태반이 기도를 막아버려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는 엄마의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저는 정신 나간 여자처럼 아이 얼굴을 확인하겠다고 병실에서 나오려 했지만 부모님께서는 마취가 덜 깬 저를 막아섰고 한참 동안 오열을 하고 말았네요. 부모님은 제가 받을 엄청난 충격 때문에 세상 떠난 아이를 보여주려 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내가 10달 품었던 아이를 왜 못 보게 하는 건데? 엄마로서 자식 떠나는 건 봐야 할 거 아니야. 당장 이거 놓으시라고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지금 몸도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네가 쓰러지는 걸 보고 싶지 않아. 사람이 살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발생되기도 한단다. 엄마는 너를 지켜줘야 할 의무가 있어. 그 아이한테도 차라리 잘된 일일지도 몰라. 이런 불행한 가정 환경에서 많은 것들을 짊어지며 살아가는 게 행복하겠니? 그 아이도 그걸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불가피하게 태반이 목에 감겨 기도를 막아버린 상황이라 너무 늦게 조치를 취한 게 제일 큰 문제였대. 무조건 자연분만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다가
이 지경까지 온 건 너한테도 잘못이 있는 거라고. 우선 너 몸부터 회복하는데 신경 쓰도록 해라. 앞으로의 고통은 엄마 아빠가 알아서 받아들일 테니 여기에서 미련 버리고 새 출발하는 걸로 하자. 산 사람은 살아야 되잖아. 엄마는 제가 진정하지 못하고 아이의 얼굴을 보겠다며 발버둥치기 시작하자 간호사분들과 원장님께서 저를 붙잡았고 침착하라고 얘기했지만 그토록 보고 싶었던 아이가 세상을 떠났다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게 너무 힘들어 결국 이성을 잃고 말았어요. 병실을 빠져나가려고 온몸에 힘을 주며 저를 말리는 사람들을 밀쳤고 그 순간 아랫배에 엄청난 통증이 오기 시작하면서 결국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수술 부위가 터지면서 재수술이 필요했고 처음 마취했을 때보다 더 오랜 시간 동안 잠을 자야만 했어요. 정신을 차리고 눈을 뜨려 하자 그 모습을 지켜본 엄마는 급하게 의사를 불러 또다시 생길지 모를 돌발 상황을 대비해 저에게 진정제를 투여했고 저는 한참 동안 진정제와 수면제를 맞으며 수술 부위가 덧나지 않게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정신을 차리면 난리치게 될 거라는 불안감을 부모님께서는 떨쳐내지 못하고 있으셨네요. 결국 저는 태어난 아이의 얼굴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부모님께서 독단적으로 장례를 치렀고 어느 정도 진정이 된 이후 현실을 받아들인 저는 그제서야 세상 떠난 아이가 차가운 납골당 유골함에 안치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 밖으로 나왔을 때의 사진이 아닌 초음파 사진으로 제 아이라는 걸 증명해주고 있었고 저는 그날 한참 동안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오열을 하며 세상을 떠나버린 제 아이를 그리워했어요. 그리고 이런 상황을 듣게 된 시댁 식구들 또한 충격을 받았는지 제가 없을 때 납골당에 찾아갔다는 말을 엄마를 통해서 듣게 되었고 남편은 저에게 더는 얻을 게 없다고 생각했는지 곧바로 이혼을 성립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빈 껍데기만 남아버린 채 부모님 집에서 생활하며 도움을 받았어요. 저 혼자 살아간다는 건 버틸 수 없을 것 같아 도움을 받긴 했지만 그것도 얼마 가지 못하고 부모님 집에서 나와 따로 살 수밖에 없었네요. 부모님께서 제 의견은 전혀 들으려 하지도 않고 태어난 아이의 얼굴조차 볼 수 없게 만든 그날의 기억 때문에 부모님이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단 한 번이라도 얼굴을 봤다면 덜 아팠을 텐데 부모님은 저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홀로 살아가는 동안 외로운 싸움이 시작이 되었고 이런 모습을 부모님께서 지켜보기 힘드셨는지 몇 번이고 집에 찾아오셨지만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저를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셨지만 그건 저를 위한 선택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저를 더 힘들게 만들었고 앞으로의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견디기에는 잃은 게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픔을 알고 있던 한 사람이 제가 겪고 있는 고통을 서로 나눠 가져갔어요. 20년 동안 한결같이 저에게 든든한 말동무가 되어주었던 친구였죠. 그래도 의지할 수 있다는 친구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회복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 과거의 아픈 기억을 떠올리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낸 세월이 어느덧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바쁜 일상 때문에 한동안 얼굴을 보기 어려웠던 친구와 저녁 함께 하려고 약속 장소로 나가는 도중 갑자기 발생된 돌발 상황에
문제가 생기고 말았어요. 앞으로 잘 가고 있던 도중에 갑자기 반대편 차선에서 중앙선을 넘어 들어온 차량 한 대가 제 차와 부딪히게 되었고, 다행히 정면 충돌을 피하기는 했지만 저에게 돌진한 차량 안에 있던 사람은 상태가 심각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차량 뒤편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정말 다행히도 약간의 타박상이었지만 상대 차량의 여자는 의식이 없었고 주변 사람들의 신고로 구조대원의 도움을 받아 병원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저도 사고의 후유증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검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수술실에 들어간 여자의 어린 딸도 검사를 받던 도중 계속해서 울음을 멈추지 않고 있었고, 그 모습이 너무 딱해 보여 가까이 다가가 수술실에 들어간 사람이 엄마냐고 물어보자 고개를 한번 끄덕인 채 또다시 눈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렇고 뒷좌석에 타고 있던 아이도 큰 문제는 없어서 다행이었지만 수술실에 들어갔던 여자는 제 차와 충돌 당시 충격이 너무 컸는지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되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고 말았네요. 그런데 아이를 데리러 온 다른 가족분들이 보이지가 않아 아이한테 물어봤지만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잠시 뒤 경찰이 세상 떠난 아이의 엄마를 신원조회를 했는지 무언가를 아이에게 계속 질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긴장한 상태로 눈물만 흘리고 있는 아이를 진정시키며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물어봤지만 제 말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사고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처리하고 있는데 저와 약속을 잡았던 친구가 사고가 났다는 말에 한 걸음에 병원을 찾아왔고 제 몸을 살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뒤이어 6년 동안 한 번도 얼굴을 본 적 없었던 부모님께서 갑자기 병원으로 달려오셨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몸을 돌리며 친구에게 부모님을 불렀냐고 물어보니 부른 적이 없다고 하길래 다시 몸을 돌리자 부모님께서 사고를 당했던 아이한테 달려가 몸 상태를 살피기 시작했어요.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된 현장은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고 주변을 살피던 부모님께서 저와 눈이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당황스러워하는 부모님께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보는 순간 엄마가 아이를 뒤로 숨기며 알 필요 없다고 말을 더듬거리기 시작하셨어요. 저 아이는 어떻게 아시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알고 찾아오신 거예요? 분명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눈물만 흘리고 있었는데요? 일단 조사부터 받아야 하니까 경찰서부터 가시죠. 아이가 무사한 건 보셨잖아요? 왜 저 여자분의 차량을 따라간 거죠? 도로에 있는 CCTV를 보니까 꽤 오랫동안 따라붙어서 뒤쫓고 있었던데요. 어차피 조사하면 다 밝혀지니까 숨길 생각은 하지 마세요. 엄마가 저 여자를 뒤쫓았다고요? 왜요? 둘이 아는 사이인 거예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떨구고 계신 건데요? 미안하다. 이게 다 우리 잘못이다. 이렇게 될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는데 사람 일 한 치 앞도 모른다더니 이 모든 건 전부 다 저 여자 때문이다. 내가 나중에 다 설명할 테니까 일단 이 아이부터 데리고 있거라. 정말 미안하다. 무슨 일인지 알려주지도 않은 채 경찰서로 연행된 부모님은 이해할 수 없는 말만 남겨둔 채 병원을 빠져나가셨습니다. 엄마는 저를 보자마자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아 친구의 도움을 받아 아이를 데리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충격적인 진술을 듣게 되었고, 뒤에서 듣고 있던 저는 그동안 부모님과 시댁 집안이 엮여 있었다는 걸 알게 되면서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부모님의 배신에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모든 걸 듣고 있었다는 거에 부모님은 경악을 하셨네요. 엄마가 어떻게 나한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요? 저에게 막대했던 시댁 식구들보다 엄마 아빠가 더 나쁜 사람들이라고요. 미안하다.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는데 이건 전부 다 너희 아빠가 나를 꼬드겨서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거야. 그렇다고 모든 사실을 다 말하기에는 너무 멀리 와버렸는데 어쩌겠어. 평생을 숨기고 사는 게 옳은 거라 생각했었다. 처음 사부인이 우리한테 개인적으로 찾아와서는 돈을 건네주더구나. 그리고 아이를 건네받았으면 좋겠다고 철저한 계획을 말해주었어. 아이가 위태롭다는 걸 위장해서 세상 떠나게 조작을 하면 가담해 달라는 부탁이었지. 그놈의 돈이 뭔지 우리에게 1차적으로 건네준 돈은 생각보다 너무 많았고 그때 일이 마무리되면 추가적으로 더 주겠다며 아이를 데려올 수 있게만 해달라고 사부인이 부탁을 했었단다. 박서방이 만나고 있던 여자는 불임이라 아이를 가지지 못해서 태어난 아이를 그 여자의 아이로 위장을 하게끔 손을 다 써놓은 상태였어. 이미 산부인과에도 돈을 쥐어주었고 우리만 사부인의 조건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라 나쁘지 않은 조건 같아서 사부인의 계획에 가담하기로 했었다. 우리가 선택한 이유는 어차피 네가 새로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제일 컸어. 아이로 인한 올무를 벗겨주고 싶었을 뿐이야. 평생을 다른 남자도 못 만나보고 아이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건 너무 끔찍한 결정인 것 같아 결국 사부인의 말을 받아들이기로 한 거다. 그래서 출산을 할 때 자연분만 해도 되는 아이를 제왕절개에서 꺼낸 거였고 아이는 세상을 떠나게 됐다고 조작을 한 거지. 당연히 수술 때문에 몸을 움직이지 못했으니까 그동안 시간을 벌 수 있었고 그렇게 아이는 사부인에게 넘겨줬던 거다. 그리고 우리는 큰 돈을 받은 뒤에 우리는 그 돈을 지금까지 부족함 없이 쓰면서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 몇 달 전에 사돈댁과 박서방이 여행을 떠났다가 갑자기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그 여자에게 전화가 와서 듣게 되었고 사돈댁의 재산을 전부 움켜쥔 그 여자는 6년 동안 함께 생활했던 아이를 더 이상 키우고 싶지 않다면서 데려가지 않으면 고아원에 두고 가겠다는 말에 그 여자를 만나 대화를 하려고 뒤따라 가던 도중에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사고가 터지게 되었고 사고 난 차량 안에서 네가 내리길래 일단 도망을 쳤던 거다. 엄마의 말에 경악을 하고 말았고 그동안 충격적인 사실들을 숨기며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에 부모님을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부모님은 저에게 숨겨왔던 사실들이 드러나면서 법적인 처벌을 면할 수가 없었고 그날 이후 아예 인연을 끊어버렸습니다. 고아가 될 뻔했던 아이는 제 딸이었다는 말에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이 들어 확실하게 확인을 해보고 싶었고 유전자 검사 결과 정말 제가 배 아파 낳은 아이가 맞았습니다. 하지만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에 대한 존재를 모르고 살아왔었기 때문에 엄마라고 설명을 해줘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아이는 현실을 받아들일 준비조차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토록 보고 싶었던 제 아이가 곁에 있다는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하며 앞으로 좋은 날만 생길 거라고
옆에서 꾸준하게 얘기해줬어요. 시댁 식구들은 결국 자신들의 욕심들과 이기적인 행동들 때문에 세상을 떠났다는 게 참 안타까울 뿐이었네요. 그리고 부모님께서도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더 이상 제 앞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 딸과 함께한 시간은 어느덧 10년이 지나가 버렸고 16살이 되면서 그동안 가까워지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제 딸 서연이도 현실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분명 과거의 아픈 기억은 어렸을 때라도 기억하고 있었는지 엄마라고 쉽게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제 딸의 지갑 속에서 사진 한 장을 보고 통곡하고 말았어요. 20년 지기 친구와 중간에 서로 마음이 맞아 결혼을 했었는데 결혼식 때 찍었던 사진을 지갑 속에 넣어두었고 엄마 아빠라는 이름을 써 놓았습니다. 그동안 겉으로는 말을 잘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제가 엄마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다는 게 너무 고마웠어요. 그리고 그날 제 딸 서연이를 품에 안으며 딸에게 내게 다시 찾아온 기적이라고 말해주며 눈물을 쏟아내면서 사랑한다는 말로 제 딸을 따뜻하게 품어주었습니다. 앞으로 함께할 시간이 더 많기 때문에 좋은 일들은 생길 거라는 걸 확신하고 있어요. 과거에 아팠던 기억은 전부 잊어버리고 앞으로 행복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저희 가족에게 응원의 한마디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 행복한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